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유경수를 만나다. (1950년 8월) 전투정복과장 박정희 소령은 좁아지고 있는 부산 낙동강 교두보에 상황지도를 매일 아침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교두보는 마산, 상주, 영덕, 부산을 잇는 사각형 지역으로 쪼그라들고 있었다. 눈덩이를 소나귀에 쥐고 힘을 주면 작아지지만 단단하게 변하듯이 이 교두보는 강화되고 있었다. 이 교두보의 동면과 남면은 바다이고 서쪽에는 낙동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대구, 포항의 북방전선이 주 방어선이 됐다. 인민군이 먼저 이 방어선을 돌파해 부산을 점령하느냐, 그 전에 유엔군이 병력과 물자를 충분히 투입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남한의 인민군 점령지에서는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 측은 약 47만 명을 이 점령지에서 동원해 전선으로 보냈다. 6만에서 12만 명은 군인으로, 나머지는 노무자로 부렸다. 8월, 9월의 대공세 때 인민군의 약 3분의 1은 남한 출신이었다. 국군은 교두보 지역의 가두에서 지나가는 청년들을 직무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보충했다. 대구와 부산에 있던 두 개의 보충병 훈련소에선 이들 청년을 받아서 열흘간 훈련을 시킨 다음 하루에 1,500명을 전선으로 보냈다. 부산에 설치된 육군 종합학교도 단기 교육으로 매주 250명씩의 장교들을 배출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었다. 8월 16일 오전 일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B-29 폭격기 98대는 외관의 낙동강 서안 인민군 집결지구로 추정되는 곳에 약 30분간 90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다. 이때는 이미 인민군의 주력이 도하한 뒤라서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민군 3, 13, 15사단은 Y자 모양의 삼거리에 위치한 다부동을 탈취하려고 했다. 이곳은 외관과 군위 쪽에서 오는 길이 만나 대구로 빠지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공격자로서는 분진 합격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백선엽 사단장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이 미 25사단과 국군 8사단으로부터 1개 연대씩을 지원받아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에 대한 적의 일제 공격은 18일부터 시작됐다. 인민군은 청진으로부터 열차편에 실어온 21대의 전차를 투입했다. 21일 대구 시내에 포탄이 떨어졌다. 국방부와 내무부를 제외한 행정부와 국회는 며칠 뒤 부산으로 옮겨갔다. 경북도청에서는 시민들에게 피란을 권고하기도 했다. 일선의 군인들은 등 뒤에서 일어나는 사태로 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군은 정부에 대해 피란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8월 21일 새벽 백선엽 1사단장은 적의 15사단이 영천 전선을 빠진 틈을 이용하여 반격에 나섰다가 적의 즉각적인 재반격을 받았다. 11연대 1대대가 고지에서 후퇴하자 인접한 미 25사단 27연대장 마이크 앨리스 대령은 우리 측면이 노출됐으니 우리도 후퇴하겠다고 백사단장에게 통보했다. 백선엽은 사단 본부에서 일선으로 달려갔다. 대대원들은 총을 거꾸로 메고 후퇴하고 있었다. 이들은 밤낮으로 싸운 데다가 물과 식량 공급을 2일간이나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단장은 대대원들의 앞을 막고 나섰다. 그들을 앉힌 다음 이렇게 역설했다. 조국의 흥망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어디로 후퇴할 것인가?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바다뿐이다. 지금부터 내가 앞장선다. 만약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그 대신 귀관들이 명령 없이 물러나면 내가 쏘겠다. 백선엽 사단장은 대대에 앞장을 섰다. 패잔병 같던 대대원들이 사단장이 앞장서자 갑자기 사기 충전해지더니 잃었던 448고지를 탈환했다. 한국전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기자에게 지휘관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하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3일 사이 인민군은 7차례의 야간 공격을 가해왔다. 다부동 전투는 이제 한국의 베르당 결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1사단은 이 전투에서 56명의 장교들을 비롯해 2234명의 전사상자를 냈고 인민군은 5690명이 전사했다. 육본을 따라 박정희 소령이 대구와 부산으로 옮겨 다니고 있던 시기 정보국 보급실장 김재춘 소령은 6.4.5기 생도 시절 중대장이었던 박 소령을 스승처럼 모시고 다녔다. 박정희는 7살이나 아래인 김재춘에게 김형이라고 했다. 김 소령이 제자 보고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박정희는 임자로 바꿔 부르곤 했다. 김재춘은 박정희가 그 난리통에도 헤어진 이연란을 못 잊어 하고 있음을 알고 제발 단념하시고 장가 드십시오 라고 말하곤 했다.
이 무렵 박정희의 대구사범 한회 후배인 송재천이 찾아왔다. 그는 충북 옥천 농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교육을 받고 배속장교가 됐는데 6.25가 터지자 소집 영장이 날아왔다. 그는 선배인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박정희는 졸업하고 처음 보는 후배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전투정보과에서 포로 신문관으로 일하도록 해줬다. 8월 어느 날 송소희는 박정희에게 말을 건넨다. 과장님, 왜 혼자 사십니까? 가족이 있어야 마음도 든든하고 위로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좋은 색시가 있어야지. 송소희는 외가 쪽으로 동생뻘 되는 유경수란 색시를 소개했다. 나이는 26살이라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만점인데 과장님이 보시면 만점이 될지 0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는 그저 그런 색시가 있느냐 하는 정도였다. 며칠 뒤 송소희는 다시 유경수 이야기를 꺼냈다. 박정희는 그럼 한번 만나보기나 할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송재천 소희는 그 길로 부산 영도에서 새빵을 얻어 필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모 이경령을 찾아갔다. 이모님,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영수 누이 출가 안 시키시겠어요? 글쎄, 어떤 사람인데? 제가 모시는 상관입니다. 인품이 그만입니다. 성씨는 고령 박씨죠.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박정희와 유경수의 만남을 중개한 것은 전란이었다. 충북 옥천 부자 육종관이 솔가해 부산으로 피란와서 영도에서 일본식 2층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8월 하순이었다. 박정희 소령은 송재천 소위의 안내를 받아 유경수와 한번 만난 뒤 영도 집으로 찾아갔다. 맞선을 보기 위해서였다. 박 소령은 유경수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문 앞에서 군화끈을 풀고 있었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영부인 시절 유경수가 한 말이다. 박정희는 육종관 이경령 앞에 앉고 유경수는 찻잔을 나른 뒤 부모 옆에 단정히 앉았다.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받쳐 입고 있었다. 육종관과 박정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수인사에 불과했다. 얼마 후 박정희가 자리를 떴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언니에게 동생 예수가 물었다. 언니, 어때요? 유경수는 달아오른 볼을 쌓아내며 생글거리기만 했다. 표정은 밝았다. 언니 웃는 것 보니 마음에 들었나봐. 글쎄, 눈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 콧날이 날카로워 성깔이 있어 배더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려. 이날 밤 송재천도 유경수를 찾아가서 박수령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사람은 체격도 작고 볼품이 없지만 마음이 아주 단단한 것 같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주 좋던데요. 부끄럼을 타는 천성을 가진 박정희는 맞선을 보러 갈 때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갔다고 한다. 송재천은 박정희 과장에게도 맞선 본 소감을 물었더니 싫다는 내색도 좋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박정희는 만만한 사이인 김재춘 소령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뭐 키가 나보다 큰 것 같고 보기는 봤는데 다시 만나봐야지 뭐. 김재춘은 속으로 이 양반이 까다로운 데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박정희와 유경수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있을 때 전황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인민군은 8월 31일부터 최후의 총공세를 낙동강, 부산교두보의 전 전선에 걸쳐 감행한다. 김천에 전선사령부를 둔 인민군은 약 9만 8천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방어에 나선 유엔군은 병력이 17만 6천 명으로서 약 2배, 전차는 600대로서 인민군의 6배였다. 제공권과 제해권은 유엔군이 잡고 있었다. 인민군은 병력과 화기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6.25 기습으로 선점한 전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기습이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잡기 때문인데 주도권이란 결전의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인민군의 총공세가 절정에 달한 9월 3일 밤 국군과 미군은 대구 포기를 심각하게 검토할 정도로 몰리고 있었다. 경주, 영천은 함락 직전이었고
대구 북쪽의 요충지 가산과 다부동은 인민군에게 넘어갔다. 창녕 전선은 돌파됐고 마산 전선에서는 혼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9월 4일 워커 미 8군 사령관은 일선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 포항선을 포기하고 밀양선으로 후퇴하는 문제를 토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워싱턴의 펜타곤과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유엔군이 현 전선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9월 5일 미군은 하루 동안에 1245명의 전사상자를 냈다. 4일 워커 사령관은 대구에 남아있던 국방부, 육본, 내무부를 부산으로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내무장관 조병옥은 워커 장군을 찾아가 반론을 폈다. 지금 우리 경찰까지도 군에 배속돼 북쪽 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가 철수한다면 경찰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요. 내무부만은 남아서 경찰로서 대구를 사수하겠소. 5일 밤 그때까지 진해에 가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대구에 올라왔다. 노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조병옥을 불러놓고 꾸짖었다. 나보고는 진해에 가 계십시오 그래 놓고서 대구 철수가 무슨 소리야. 나는 이곳에서 동포들과 같이 있겠어. 다시는 진해로 안 갈 거야. 전세는 이런 고집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육본, 미 8군 사령부는 다음날 부산으로 이동하고 내무부만 대구에 남았다. 부산에서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9월 3일부터 낙동강 전선에서는 비가 내렸다. 피로 물든 산하를 씻어내는 비였지만 한미 공군이 근접 지원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 박정희의 전투정보과는 6일 새벽 영천이 적 15사단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적은 여세를 몰아 대구나 경주로 진출할 것이다. 이날 오후 이성가 장군의 8사단이 일시 영천을 탈환했으나 적 15사단의 주력이 1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시내로 들어오자 물러나야 했다. 8일 영천을 다시 잃은 날 워커 8군 사령관이 정일관 육군 총참모장 겸 3군 총사령관을 찾아왔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비밀로 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군 중에서 믿을만한 2개 사단 그리고 저명인사 10만 명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오. 그 명단에는 반공단체와 경찰 간부들을 포함시켜 주길 바랍니다. 영천 전선을 돌파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없을 때 철수 대비책이었다.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격하게 말했다. 나더러 결의를 이끌고 다시 조국을 떠나라고. 워커에게 말하시오. 가려거든 가라고. 내 침실 머리맡에는 언제든지 권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시오. 좀 위태롭다 해서 떠나고 싶으면 저희들끼리만 떠나라고 하시오.